8월 8일, 미국 뉴저지 법정 피고인 측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 그녀는 재판 마지막에 자신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아 도취적인 사람입니다. 악어의 눈물은 원래 마음대로 켜졌다 꺼졌다 하죠. 이번 사건은 미국 가정사에 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며 그러한 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있습니다. 판사의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피고의 이름은 캐슬린 도르셋. 오늘 소개해드릴 나쁜 사람입니다. 2010년 8월 18일, 미국 뉴저지 롱 브랜치에 주차되어 있는 한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불타는 시신이 나왔던 겁니다. 시신의 신원이 스티븐 무어라는 남성이라는 것과 그가 이틀 전부터 실종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 경찰은 16일부터 스티븐을 본 적이 있거나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그들 중에는 그의 아내 캐슬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경찰에 스티븐을 언제 보았냐는 질문에 그가 16일날 아이를 데려다 준 뒤 곧바로 떠났다고 답했던 캐슬린. 캐슬린은 왜 그를 찾느냐고 물었고 경찰은 스티븐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가 항상 우울해했지만 그런 짓을 벌일지 몰랐다고 말하는 그녀. 마치 그녀는 스티븐이 스스로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시관은 스티븐의 목에서 교살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가 불에 타기 전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그의 사망 추정 시간은 8월 16일 아침 무렵. 캐슬린이 스티븐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스티븐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캐슬린이 유력 용의자라 생각하며 주시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와 그녀의 주변 인물을 집중 조사했고 사건 발생 7일 만에 캐슬린이 스티븐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그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캐슬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와 어머니 레슬리 역시 공범으로 기소했죠.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8월 16일 오전 8시 51분에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토마스의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것, 그것은 바로 스티븐의 혈흔이 묻어있는 까마귀 형상의 둔기였습니다. 신문 끝에 결국 캐슬린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아침 스티븐은 20개월 된 딸을 캐슬린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캐슬린은 당시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토마스는 매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과 이혼하고 양육권 문제로 지속적인 법정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스티븐을 토마스가 좋아할 리 없었죠. 스티븐이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그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해 옆에 있던 까마귀 형상의 물건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소란이 벌어지자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지만 캐슬린이 마당 입구를 막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쓰러져 있는 스티븐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살인 증거를 지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스티븐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캐슬린은 그를 교살했습니다. 현장 정리를 도우며 토마스에게 이제 어찌할 거냐고 물어보는 아내 레슬리와 불안한 듯 사망해 있는 스티븐을 바라보고 있던 캐슬린. 토마스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흉기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아는 지인에게 연락해 3,000달러를 주며 뒷정리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 스티븐은 불타는 차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2013년 8월 8일, 캐슬린은 살인 혐의로 30년, 살인 미수 혐의로 20년, 증거인멸 혐의로 8년을 받으며 총 58년을 선고받았고, 토마스는 살인 혐의로 30년, 고용 및 방화 혐의로 15년을 받으며 총 45년을, 레슬리는 살인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캐슬린은 자신이 토마스를 살해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그런 그녀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 말하며 비난했습니다.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며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던 캐슬린. 그녀가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5일, 홍콩의 한 고급 주택가의 아파트 관리인 A는 입주민인 낸시라는 여성으로부터 이상한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집에 커다란 카펫이 있는데 이것을 창고로 옮기고 싶으니 인부를 불러달라고 말했던 낸시.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였기에 그들은 가끔 쉬우면서도 귀찮은 일들을 부탁하곤 했는데 괜찮은 용돈벌이였기에 A는 인부들을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낸시는 카펫을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창고로 옮겨달라 말했고 생각보다 카펫이 무거웠기에 A는 4명의 인부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소일거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그들이 옮긴 돌돌 말려있던 카펫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말이죠. 1987년에 미국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2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던 로버트와 낸시. 뉴욕 대학교 금융학 석사 학위를 땄던 로버트는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며 1997년에 홍콩 지사로 발령, 2000년에 메릴 린치에 고용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메릴 린치에서 글로벌 투자 담당 전무이사가 되며 2003년까지 1,8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던 로버트. 홍콩으로 발령받을 때 낸시 역시 따라왔기에 그들 부부는 고급 주택가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의 삶을 살 것 같던 로버트가 사라진 것은 2003년 11월 2일. 중요한 업무를 맡은 로버트가 사흘째 무단결근을 하자 직장 동료들은 경찰에 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 11월 6일 아파트 관리인 A의 증언으로 낸시의 창고를 수색한 경찰은 사망한 채 카펫에 말려있던 로버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밧줄로 묶고 테이프로 감겨 있었기에 당시 카펫을 옮겼던 인부들은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2003년 11월 7일 새벽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낸시. 진정제 등 6종의 약물을 먹은 뒤 아내에게 둔기로 머리를 공격당해 사망한 로버트. 낸시의 자백에 의하면 그들 부부의 불화는 홍콩으로 이주를 해온 1997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외부에선 엘리트에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로버트가 집안에선 코카인과 알코올에 중독된 남성이었다고 주장했던 낸시. 일에 시달리던 로버트는 집에서 그 스트레스를 풀었고 약에 취하면 항상 낸시를 괴롭혔습니다. 낸시가 1998년에 임신했을 당시 로버트는 출산 예정일이 출장에 지장을 준다며 주치의에게 출산 유도제를 투여해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낸시는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난 로버트는 주먹을 휘두르다 벽을 때리는 바람에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할 만큼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스 때문에 잠시 미국으로 갔다 남편이 있는 홍콩으로 다시 돌아온 낸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홈시어터를 새로 샀습니다. 홈시어터를 판매한 남성은 동생인 미카엘에게 장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는데 미카엘은 여러 번 낸시의 집에 드나들며 그녀와 친해졌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받고 있다고 말하는 낸시에게 자신의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던 미카엘. 둘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 친해졌고 결국 사랑에 빠지며 성관계를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로버트는 낸시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눈치채며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탐정을 고용해 낸시의 뒤를 조사했고 가족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버트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낸시에게 짜증을 부렸고 그런 나날이 계속되자 결국 그녀가 결심한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었죠. 2003년 11월 2일 저녁 낸시는 음료에 약을 타 로버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고 약 3.5kg에 달하는 피규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카펫으로 외부에서 안 보일 정도로 로버트를 감싸 3일 동안 집에 시신을 방치한 뒤 창고로 옮겼던 낸시. 재판대에선 낸시는 자신이 몇 년 동안 로버트에게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것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로버트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였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그가 달려들어 자신은 방어를 위해 손에 잡힌 피규어로 그를 때렸다고 말했던 낸시. 처음 신문 때 그녀가 했던 이야기에는 로버트가 달려들었다는 말이 없었는데 재판에서는 정당방위였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검사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끝까지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낸시. 그녀가 로버트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냉혹한 살인자라고 주장했던 검사. 2005년 9월 1일 8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홍콩법에 따른 살인에 대한 의무적인 형벌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2010년 2월에 최종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지만 2011년 3월 25일에 그녀는 다시 한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낸시가 주장했던 로버트의 모습이 사실이 아니며 그저 그녀가 유리한 재판을 위해 그를 나쁜 남편으로 만든 것이라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엘리트의 모습에 항상 지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낸시가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간 적이 있긴 했지만 그 밖에는 외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혹여 낸시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녀가 사람을 죽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가 살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7일에 미국 뉴욕의 로체스터에서 태어난 브리타니. 어머니인 던과 의붓아버지인 차드는 그녀를 매우 아끼고 과보호했습니다. 딸이 발달 과정에서 소실되어야 할 1차 유리체와 거기에 포함된 혈관이 사라지지 않고 남는 1차 유리체 증식증을 알아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어리게 보는 부모님에게 브리타니는 불만이 많았고 이로 인해 여러 갈등을 겪어왔죠. 그러한 갈등은 2009년 4월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봄방학을 맞이해 선배들과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머틀비치에 가고 싶다고 했던 브리타니. 17살인 딸이 어른도 대동하지 않고 차로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것도 2박 3일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당연히 더는 반대했죠. 게다가 딸이 말한 선배들이 남녀가 포함된 무리였기에 더 반대했던 던. 당시 그녀는 딸을 보낸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녀는 며칠 동안 이 일로 크게 다투었고 결국 브리타니가 여행을 포기하고 친한 친구인 에이미의 집에서 며칠 자고 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4월 22일 에이미의 집에 간다던 브리타니는 어머니를 속이고 머틀비치로 선배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브리타니가 떠나고 사흘 뒤 더는 해변에 있다는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언급한 해변이 인근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의 해변이라고 생각했지 머틀비치일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8시 넘어 브리타니는 함께 놀러온 선배들을 떠나 인근에 있는 블루워터 리조트에 피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어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남성이었죠. 하지만 얼마 뒤 브리타니는 급하게 리조트를 나와야 했습니다. 자신이 빌려준 반바지를 돌려달라는 선배의 문자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2.4km 떨어진 숙소로 돌아가는 동안 남자친구인 존에게 투덜대는 문자를 보냈던 브리타니. 하지만 그들의 문자는 9시 15분에 브리타니가 답장하지 않으며 멈추었습니다. 여행 내내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던 여자친구에게서 갑자기 답장이 끊기자 존은 이상함을 느꼈죠. 그는 장난으로 답장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전화한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브리타니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선배들과 놀러 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브리타니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자 걱정된 그는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선배의 대답에 존은 결국 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저는 로체스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날 머틀비치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는 브리타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피터를 신문했고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8시 48분에 리조트를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리타니가 남자친구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형사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가 17번 국도를 따라 머틀비치로부터 남쪽으로 약 80에서 97km 지점까지 이동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신호는 4월 26일 아침에 끊겨 있었죠.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역까지 11일 동안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는 직접 딸을 찾기 위해 머틀비치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 딸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피터를 의심하며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고 경찰은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브리타니의 실종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16년 6월 FBI는 기자회견을 열어 브리타니가 실종된 직후 살해됐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25,000의 현상금을 걸었고
2달 뒤 자신이 범인을 안다는 브라운이라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브라운이라는 남성은 2015년 초에 살인사건으로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죄수였죠. 브라운은 2009년에 브리타니가 실종됐을 무렵 티모시의 아버지인 숀에게 돈을 주기 위해 그의 창고에 갔을 때 거기서 다른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성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볼일을 본 뒤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 도망가려는 여성을 티모시가 잡아 다시 안으로 데려갔고 잠시 후 2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아마 티모시가 누군가를 쏘았을 것이고 과거에도 그가 누군가를 살해한 뒤 악어들이 사는 연못에 버리는 것을 보았기에 엮이지 않으려 자리를 피했다는 브라운. 한 달 뒤 TV를 통해 그때 그 여성이 브리타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티모시는 2011년에 강도 사건을 벌이다 체포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로 그는 브라운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죠. 브라운의 주장에 사건을 맡은 검사는 티모시가 브리타니의 실종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주 검찰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연방법을 이용해 그를 압박했습니다. 검사에게 있어 과거 강도 사건은 구실이었고 중요한 것은 브리타니의 사건이었기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혹은 관여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죠. 티모시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브라운이라는 증인이 있긴 했지만 브리타니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기에 증거 없이는 검찰도 움직일 수 없었죠. 끝까지 자신은 브리타니의 사건에 대해선 모른다고 주장했던 티모시. 그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진범인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죠. 진실이 밝혀진 것은 2022년 5월 4일. 사법 방해를 했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던 레이먼드 무디라는 남성은 브리타니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가끔 이런 괴짜들이 나타나기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5월 11일에 그가 말한 장소에서 브리타니의 시신이 발견되자 그는 곧바로 검찰에 기소되며 체포됐습니다. DNA와 치과 기록을 통해 경찰은 브리타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게 그녀는 13년 만에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죠. 검찰은 과거 성범죄자들을 주시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레이먼드 역시 10년 전부터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조사 중인 사건이긴 하지만 여론에선 자백한 레이먼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가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납치 성폭행으로 20년의 징역을 받고 출소했던 그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재판이 열리고 레이먼드가 죗값을 선고받아 딸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던 던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티모시를 의심했던 브라운은 2019년에 또 다른 이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기에 진범이 거의 확실해진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다시 나쁜 짓을 벌입니다. 그들은 변하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언젠간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눈에 띄는 남자였다. 나에게 있어 그는 그저 순수 악으로 보였다. 그의 범행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어떠한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가 심각한 성심리상의 문제가 있고 잠재적으로도 위험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겨 속마음을 보이지 않기에 치료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죠.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젊은 시절 그를 체포했던 담당 형사와 진찰했던 정신과 의사, 그리고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당시 했던 말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피터 두파스라는 나쁜 사람이었죠. 1953년 7월 6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평범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난 피터. 형과 누나와 나이가 꽤 차이 나는 늦둥이였기에 그는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15살 때 첫 범행을 저지릅니다. 1968년 10월 3일
이웃집에 방문해 야채 껍질을 벗기기 위해 칼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했던 피터.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이웃집 여성은 아무런 의심 없이 칼을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그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녀를 불러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자상을 입힌 뒤 체포된 그는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공격받은 이웃 역시 피터가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증언했죠. 어린 나이였기에 그는 18개월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고 정신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한 뒤 외래 환자로 분류되며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한동안 그는 평범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뒤 피터는 또 이상 행동을 보이며 체포됐습니다. 한 병원의 빈소에 침입해 두 노파의 시신을 훼손했던 피터. 이번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뒤로도 그의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그의 모든 범죄는 나이를 불문하고 성과 관련된, 즉 여성들을 상대로만 이루어졌고 1974년에는 성폭행으로 체포되며 9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한 뒤로도 여러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체포된 뒤 출소하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피터는 전형적인 변하지 않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99년 4월 19일 심리치료 및 청소년 상담사로 일했던 니콜이라는 여성이 자기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날 저녁 니콜의 친구는 저녁 약속 때문에 그녀의 집에 들렀을 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틀어져 있는 라디오, 그리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 그렇게 친구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된 니콜은 가슴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일종의 전리품으로 가져갔을 가능성, 혹은 자신을 알리고 싶은 범죄자의 범행으로 보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오전 9시에 비명을 들은 것 같다는 주민의 증언과 니콜이 오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때문에 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경찰은 그날 그녀를 만나러 왔던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니콜의 다이어리에서 오전 9시에 말콤이라는 이름의 남성과 약속이 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 전화번호를 추적해 경찰은 말콤이라는 가명을 썼던 인도 학생 해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대가를 받고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죠. 해리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던 이는 피터였습니다. 그가 상담을 핑계로 니콜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고 범행 당일 오전 9시에 그녀의 집에서 보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를 범인이라 확신하며 신문했지만 피터는 전화했던 것만 인정할 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날 그녀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모르쇠를 유지하는 피터를 신문하던 형사는 그의 얼굴과 손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몸싸움 중 손톱으로 긁힌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처. 이를 지적하자 피터는 뒷마당 창고에서 작업 중 나무 토막이 튀며 생긴 상처라 주장했고 얼마 뒤에는 튀어나온 나무 토막 옆을 지나가다 긁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계속 바뀌는 주장. 그의 집에서 발견된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 니콜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그리고 혈흔이 묻은 옷으로 인해 그는 체포됐죠. 증거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는 정신병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2000년 8월 22일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피터는 교도소에 들어가며 모든 것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범죄가 드러나며 그는 다시 한번 재판대에 서야 했죠. 피터가 체포되기 3년 전인 1997년 10월 4일에 멜버른 지역에서 마거릿이라는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남은 자상, 범행 수법이 피터가 니콜을 살해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 형사는 사건을 조사했고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장갑에서 피터의 DN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는 다시 재판대에 섰고 그는 그렇게 두 번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던 배심원들은 그가 이미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죄수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2005년 7월에 누명을 주장하는 피터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되려 1년 뒤인 2006년 9월 2일에 그는 다른 살인건으로 조사받아야 했죠. 1997년 11월에 할머니의 묘지를 방문했던 메르시나라는 여성이 가슴에 집중적인 자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범인이 피터라고 주장했죠. 범행 장소가 피터의 집 근처였던 점, 피해자가 살해된 날 묘지 인근에서 배회하는 피터를 보았던 9명의 목격자, 그 시기에 그가 사용하던 차를 팔고 성형하려고 했던 점, 피터의 집에서 발견된 흉기 중 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던 점. 어찌 보면 정황 증거만 있는 사건이었지만 2010년 11월 26일에 재판부는 그에게 세 번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밖에도 그가 용의자로 지목된 세 건의 범죄가 더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그가 더 이상 재판대에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신형을 받기 전까지 성범죄 전과만 16건이 넘었던 피터. 그가 두 번째 종신형을 선고받을 당시 이를 지켜보던 니콜의 여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사악한 포식자, 사이코패스, 진정한 약탈자, 교활하고 혐오스러운 사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흔치 않은 악. 우린 그저 이 사람이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길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처럼 나쁜 사람들이 그 죄에 걸맞은 죄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억만장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제임스 지미 조스트. 명문 대학교를 나온 제임스 역시 자연스럽게 가족의 석유 사업에 종사했고 1980년대에 새로운 시추 기술을 개척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40살이 되던 해에 열린 파티에서 만난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휴스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로데오 대회에서 큰 상을 받고 여러 미인 대회에 나가며 두각을 드러냈던 23살의 론다 글러버였죠. 뷰티퀸의 자리에도 올랐던 론다였기에 단연 파티에서 돋보이긴 했을 것입니다.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제임스는 그녀에게 관심받기 위해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비싼 장신구, 자동차, 심지어 집까지 선물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제임스를 론다는 잘 이용해 먹었죠. 매달 제임스가 하나로 치면 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었기에 론다는 전혀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고 놀고 먹는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혼 반지를 선물했을 때는 론다는 얽매이는 것이 싫다며 결혼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15년간 연인 사이로 머물렀습니다. 제임스가 론다의 손에 살해되기 전까지 말이죠. 지인들은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제임스는 부자였지만 순진했고 론다는 아름답고 교활했다 라고요. 다른 연인들처럼 둘 역시 자주 싸우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임스는 비싼 선물 공세로 론다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고 그런 것 때문인지 그녀는 가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 척 연기하기도 했죠. 그러한 행동을 론다는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1994년에 둘 사이에선 자식이 태어났고 제임스는 기뻐하며 그녀에게 오스틴의 새로운 집과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6천만 원짜리의 수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물질적 여유로움을 만끽하던 론다는 점점 알코올에 찌든 삶을 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갈수록 정신이 피폐해지며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을 앓게 된 론다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제임스에게 풀고는 했죠. 15년의 애인 관계, 자신에게 화풀이, 게다가 돈을 헤프게 쓰는 그녀에게 점점 지쳐간 제임스는 2003년 말부터 보내주던 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때문에 론다는 그에게 더 많은 화를 냈지만 제임스는 지금도 보내주는 돈이 충분하다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주는 돈이 줄었다고 해도 일반 직장인 월급 배 이상의 돈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일해본 적 없고 돈을 헤프게 쓰던 그녀에게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2004년에 론다는 권총을 사서 사격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강사에게 자신이 두 채의 집이 있는데 두 곳을 오가다 보면 어느 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없어지고 물건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누군가 자신이 없는 틈을 타 집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사격을 배우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강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얼마 뒤인 2004년 7월 21일 사격 연습장에서 총을 쏘고 있는 론다를 본 가게 주인은 그녀가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올라간 사격 실력에 주인이 칭찬하자
론다는 목표가 세워졌기에 그런 것이라며 많은 양의 총알을 사갔습니다. 그날 론다는 그대로 오스틴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고 얼마 뒤 그 집에서 제임스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한동안 론다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된 그녀의 고모가 집에 방문했고 침실 앞 복도에 쓰러져 있는 제임스를 발견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론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10군데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제임스. 몸에 남아있는 총알은 론다가 소유했던 총의 총알과 동일한 종류였죠. 검시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생기는 상처인 방어은이 제임스의 팔에 나 있고 총상 중 마지막에 생긴 한 발은 각도로 보아 그가 땅에 누워있을 때 범인이 쏜, 즉 확인 사살까지 한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과 피해자를 꼭 죽여야겠다는 사리가 매우 높았던 자의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임스는 처음 침대에서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았고 방어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침실 밖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유력 용의자는 집주인이자 애인인, 그리고 최근 들어 돈 문제로 자주 싸웠고 지금은 사라진 론다였죠. 경찰은 론다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동안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캔자스에서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중 그녀는 자신이 제임스를 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가 먼저 공격했기에 반격한 거라면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제임스에게 학대당했고 결국 참다 못해 그리 된 것이라고 말했던 론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가 최근 들어 제임스와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얼마 전 그의 생명보험을 들려고 했던 사실을 증거로 내세우며 론다가 범행 당일 자기 집으로 그를 유인한 뒤 살해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2개월 전 론다가 지인에게 했던 말 때문에 재판은 더욱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지인에게 제임스가 악마이며 그를 없애기 위해 집으로 끌어들여 침대에서 수갑을 채우고 살해한 뒤 불을 지를 계획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를 쏘았다라며 여전히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론다에게 배심원단은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 판사는 46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61살이 되는 2027년부터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론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른 그녀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3년 2월 9일 이탈리아 몬차에 사는 피에로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혼 7개월 차로 신혼인 피에로였지만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보냈죠. 한 친구가 오지 않아 아쉬웠지만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을 보낸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은 11시가 좀 안 되었을 무렵. 이상하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고 아내 루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놓여 있는 반쯤 먹은 요리와 제자리에 걸리지 않은 인터폰. 루나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지도 몰랐기에 피에로는 기다려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죠. 다음날 피에로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신고를 무시했습니다. 피에로가 아내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만약 떠난 것이라면 자신에게 편지를 남겼을 거라며 항의하자 마지못해 경찰은 집에 혹시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물었고 피에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아내의 핸드백이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핸드백이 사라졌다는 말에 자기 생각이 맞을 것이라 확신한 것인지 경찰은 피에로에게 알겠다고 건성으로 답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루나가 실종되고 이틀 뒤인 2월 11일 그녀는 인근 운하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채 말이죠. 몬차에 있는 빌레로시 운하에서 목에 빨간 스웨터만 두른 상태로 발견된 루나. 그녀의 손가락에 남아있던 결혼 날짜와 이름이 새겨진 결혼 반지로 인해 신원을 알 수 있었고 피에로를 통해 그녀가 루나라는 것이 확인됐죠. 몸에는 별다른 폭력의 흔적은 없었지만 윗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볼에서 혈종을 발견했던 경찰. 검시 결과 사인은 교살로 그녀는 실종된 날 살해된 뒤 운하에 유기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류가 시작되는 지역에서 찾은 루나의 핸드백 안에는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지갑에 있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돈과 그녀의 몸을 노린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겁이 많고 조심성 있는 아내가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않았을 거라는 피에로의 말에 경찰은 우선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 알리바이가 없었던 안토니오 만토바니라는 남성을 주목했던 경찰. 그는 루나와도 몇 번 만난 적 있는 피에로의 친구이자 2월 9일 친구들 모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던 남성이었죠. 루나가 실종된 날 피에로의 집 인근 피자 가게에서 이른 저녁을 먹는 안토니오를 봤다는 이들의 증언과 그의 손과 얼굴에 남은 상처. 마치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와 그것을 숨기려 했던 안토니오. 경찰이 그에게 상처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작업 중 다친 것이라 둘러댔지만 그날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은 그가 다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거 그가 벌였던 범죄가 확인되자 경찰은 그를 더 의심했습니다. 1957년에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태어나 7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그는 13살에 첫 성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에 사는 3살 된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체포됐지만 당시에는 미성년자라 풀려났고 22살 때는 친구의 아내를 폭행하려다 체포됐지만 정신병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던 전적이 있었죠. 그런 전적 때문에 경찰은 안토니오를 더 의심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체포된 그는 결국 신문 중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날 그는 친구들의 모임에 피에로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평소 눈여겨보았던 피에로의 아내 루나를 노리고 그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남편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남편의 일로 할 말이 있다는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죠. 안으로 들어온 안토니오는 루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런 그녀를 그는 교살한 뒤 인근 운하에 유기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까지 가지고 나와 마치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꾸몄던 안토니오. 1985년 12월 5일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9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좀 짧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며 모든 것은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6년 9월 13일에 그는 부분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반석방 처분을 받게 되며 생각보다 빠르게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반석방이란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 연습을 위해 교도소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지만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반석방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하게 되는 수감자를 따로 감시하는 인원은 없었고 12시간 이내에 연락만 하면 되며 자기 전까지 교도소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었죠. 안토니오는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밀라노에 얻어둔 임대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내다 밤이 되면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즉 그는 잠만 교도소에서 잘 뿐 거의 자유의 몸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밀라노에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일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1996년 11월 6일 자신의 차에서 교살된 채 발견된 도라라는 여성은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안토니오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인물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친분이 있는 것은 인정했지만 맹세코 그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 의심만 갈 뿐 별다른 증거는 없었기에 그는 간단한 신문을 끝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반석방 역시 취소되지 않았죠. 1997년 3월 7일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좀 늦는다는 말을 끝으로 실종된 시모나. 미용사였던 그녀는 밀라노에 있는 가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2일 안토니오가 쉬는 용도로 사용했던 임대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아파트 주인인 도나토가 자기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머리에 2개의 셀로판지 가방을 두르고 20여 개의 인형과 향수로 둘러싸인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 일로 당시 안토니오는 어떠한 신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의 시민들은 여성들을 노리는 밀라노의 괴물이 돌아다닌다며 두려워했지만 경찰은 범인의 어떠한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1999년 3월 1일에 방송된 범죄 관련 프로그램으로 보내온 편지로 인해 밀라노의 괴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날 방송은 2년 전 밀라노에서 실종된 시모나에 관해서 다뤘는데 지하철에서 시모나가 공격받았고 차에 실려갔다는 내용의 익명의 편지가 방송국으로 보내져 온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방송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범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결국 제보자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안토니오와 같은 방을 쓰는 카를로라고 밝히며 그의 모든 범행을 증언했습니다. 시모나가 실종된 날, 안토니오가 매우 흥분한 상태로 교도소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냐는 카를로의 질문에 그는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여성을 살해해서 유기하려는데 좋은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카를로. 그러자 안토니오는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인 마냥 자랑했고, 다음날 노란색 트렁크에 천으로 쌓인 시모나를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시 안토니오가 노란색 트렁크를 구매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문 중 시모나가 사라진 날 그의 동선과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확인됐죠. 시모나 말고도 다른 두 여성의 죽음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정황 증거와 증언이 나오자 검찰은 그를 3건의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그가 갇힌 뒤 밀라노의 괴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여러 정황 증거를 비롯해 많은 증인을 대동했던 검사. 그녀들을 매력적으로 보긴 했지만 절대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안토니오. 과거 전적과 여러 정황 증거, 증언 때문에 재판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2001년 11월 12일, 결국 재판부는 안토니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는데 2003년 3월에 그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살의를 느꼈다는 안토니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언젠간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한 80에서 90년대에는 연예계에 뛰어들어 성공하려는 환상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모델, 가수를 채용한다는 명목으로 채용 박람회에 참여해 여성들을 유인했고, 그녀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는 했습니다. 호쿠세이 가쿠엔 대학교 영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케다 마유미 역시 그런 유혹에 넘어간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취미로 피아노를 치고 예의 바르며 학교나 이웃들에게도 평판이 좋았던 일명 아가씨 느낌의 이케다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한 박람회에 방문했고, 거기서 야스카와 나치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다국적 광고회사의 사장이라 소개했고, 대기업들의 연줄이 있기에 좋은 모델 일을 줄 수 있다며 이케다를 꼬드겼죠. 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큰 회사이며 자산이 풍부하고 자신이 일본의 유명 그룹 회장의 친척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야스카와, 이 만남 때문에 후에 자신의 부모님이 살해된다는 것을 당시 이케다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야스카와, 가난했기 때문에 신문 배달 등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랐던 그는 훗날 자신의 범죄에 이용할 이케다와 같은 호쿠세이 가쿠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였고 5학번이나 차이 났기에 당시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당시 야스카와는 호스트 클럽에서 일하면서도 교직원 시험에 합격하는 등 성실한 노력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 교직에 취임하지 않고 큰 부자가 되어 모두를 놀라게 하겠다라며 사업가를 목표로 삼았던 야스카와, 큰 꿈을 가지고 사회로 나왔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그는 연상의 여성에게 돈을 뜯으며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여성들을 깨어내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몰리는 엔터테인먼트 채용 박람회에 자주 기웃거렸고, 그러던 중 이케다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거짓말로 그녀를 속여 간판만 걸어둔 사무실로 데려온 뒤 수면제가 들어간 커피를 건넸죠.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신 이케다는 정신을 잃었고 잠시 후 깨어났을 때는 성폭행을 당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케다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자 야스카와는 사귀자는 말을 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성실하고 조용한 아가씨라 불리던 이케다는 당시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물론 그녀의 부모님도 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연예계의 꿈을 안고 채용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야스카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평소 나쁜 남자에게 끌렸던 이케다는 그렇게 야스카와에게 빠졌고 교제 2개월 뒤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속이며 야스카와와 동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카와와 사귀고 나서 사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이케다는 그와 헤어지기는커녕 호스티스 일을 하며 번 돈을 그에게 주었죠. 동거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이케다는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켰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야스카와에게 찾아와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에 야스카와는 저녁에 돌아온 이케다에게 네 부모는 상식이 없다, 용서 못해, 없애버리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케다는 야스카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요구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받아들이기도 했죠. SM 플레이를 좋아했던 야스카와는 그녀에게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녀의 몸에 큰 멍이 들 정도로 강도 높은 플레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적금도 거의 사라지고 이제 호스티스 일도 나가기 싫어했던 이케다에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라며 그녀의 부모님을 살해하자 말했던 야스카와. 부모님이 아무리 날 걱정해도 난 그저 야스카와 생활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 헤어지는 일 따윈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든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이케다. 1991년 11월 22일 늦은 밤, 이케다는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을 살해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당시 아버지는 거실에 있었고 어머니는 2층에서 쉬고 있었지만 딸의 방문에 내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가족. 여기서부터 후에 체포된 이케다와 야스카와의 주장이 갈립니다. 우선 이케다의 주장으론 당시 부모님에게 수면제가 든 차를 권했지만 아버지는 조금만 마시고 어머니는 아예 마시지 않았기에 그녀는 초조해졌다고 합니다. 저녁 11시 무렵 부모님은 잠을 청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고 그로부터 30분 뒤 현관을 통해 야스카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야스카와에게 차를 마시게 하는데 실패했다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자 그는 성관계 중 찍었던 사진과 비디오를 뿌리겠다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케다는 그와 함께 부엌에서 가져온 칼과 넥타이를 들고 부모님의 침실로 들어갔고 야스카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르려 하자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방을 빠져나왔다는 것이 이케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야스카와의 경우 그날 저녁 11시 30분에 이케다의 안내로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준비해온 넥타이를 꺼내고 있을 때 그녀가 부엌칼 2개와 수건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던 그들은 한동안 이케다의 방에서 머무르다가 다음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야스카와는 우선 이케다의 아버지 목에 넥타이를 매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를 보고 있던 이케다는 손짓으로 찌르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결국 이케다가 준비해온 칼로 그녀는 어머니를, 야스카와는 아버지를 찌르기로 하며 동시에 휘둘렀는데 어머니의 비명에 놀라 이케다가 밖으로 나갔기에 자신이 마무리하려는 사이 어느새 방으로 돌아온 그녀가 어머니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 야스카와의 주장입니다. 즉 이케다는 모든 범행은 야스카와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야스카와는 그녀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어머니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도 그녀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그들은 부모님의 사체를 차에 태우고 삿포로에 있는 한 늪지대에 유기했고 자살로 꾸미기 위해 유서를 위조한 뒤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있는 현금과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로 약 6,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손에 넣었던 그들. 2개월 만에 그들은 그 돈을 여행이나 유흥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1992년 1월에 이케다의 부모님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그들은 체포됐습니다. 시신이 둘 다 뒷좌석에 있었기에 살인사건으로 여겨지며 딸이었던 이케다가 의심받아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었죠. 재판에서 이케다는 자신이 야스카와에게 세뇌된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녀가 했던 여러 말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며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한 예로 그녀는 야스카와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기에 범행을 도왔다고 했지만 그런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스카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살해했다는 이케다의 주장과 어머니는 그녀가 살해했다는 야스카와의 엇갈린 주장으로 인해 재판은 고착되었습니다. 결국 삿포로 지방법원은 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자 간의 형의 균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말이죠. 여담으로 야스카와는 불륜 관계에 있던 4명의 여성에게 보험금 목적의 남편 살해 계획을 제안했다는 것이 추후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이케다와 야스카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오직 둘만이 알 것입니다. 지구의 안 같은 존재인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양원을 운영했던 에이미. 모두에게 친절했던 그녀를 사람들은 에이미 수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밤을 새워가며 곁을 지켜주고 신께 환자들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다는 그녀. 그런 그녀가 1916년에 살인죄로 체포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68년 미국 코네티컷주 밀턴에서 11매 중 8째로 태어난 에이미는 1897년에 제임스 아처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고정적인 직업 없이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던 제임스와 에이미는 1901년에 홀로 사는 존에게 고용돼 그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3년 뒤 존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은 그의 집을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바꾸었고 제임스와 에이미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존을 돌보고 집을 관리하는 것을 눈여겨보았기에 믿고 맡겼던 것이죠. 그렇게 어른들을 위한 에이미 수녀의 요양원이 세워졌지만 생각보다 찾아오는 이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1907년에 존의 유가족들은 적자 운영을 지적하며 사업을 접었고 제임스와 에이미는 윈저로 이주해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새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윈저에 요양원이 거의 없었고 돈 많은 노인들이 많이 산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그들은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요양원에 몸을 의탁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꽤 있었기에 그들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해둔 돈은 줄어들었기에 그들은 어느덧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1910년에 제임스가 신장 질환으로 사망하며 남긴 생명보험금으로 에이미는 요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제임스가 사망하기 몇 주 전 에이미가 그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예상하기라도 한 듯 제임스가 사망하기 몇 주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에이미. 그가 죽고 3년 뒤 에이미는 성인 아들 4명을 둔 마이클과 재혼했습니다. 마이클은 부자였기에 그녀의 요양원 사업에 많은 자금을 대주었죠. 결혼하고 1년 뒤인 1914년에 마이클은 전 재산을 에이미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기며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담석증. 이 시기부터 에이미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요양원에 입원하면 평생 치료받을 수 있다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겼던 에이미였기에 요양원의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돈으로 평생 돌봐준다며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요양원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더 걸었습니다. 자신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 매달 나가는 생명보험금은 그녀가 내줄 것이라 했기에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몇 년간 요양원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했지만 고령에 의한 사망이라 생각하며 의사들은 간단한 검사만 한 채로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었다고 합니다. 에이미의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앤드류스라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건강했던 그의 죽음을 여동생 넬리가 이상하게 여기면서부터입니다. 앤드류스의 짐을 정리하던 넬리는 오빠가 에이미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기록이 남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빠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은 알았지만 그것 외에도 전 재산에 달하는 많은 돈을 에이미에게 주었고 며칠 뒤 사망했다는 것이 이상했던 넬리. 그녀는 에이미의 요양원을 주시했고 그곳에 머물던 환자들이 에이미에게 많은 돈을 준 뒤 얼마 가지 않아 비슷한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넬리는 에이미가 수상하다며 지방 검사에게 알렸지만 당시 에이미의 평판을 알고 있던 검사는 말도 안 된다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검사에게 무시당하자 그녀는 곧바로 신문사로 향했고 며칠 뒤 살인공장이라는 제목으로 에이미에 관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언론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에이미의 요양원에서 사망했던 몇몇 이들의 사인이 비소 중독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지역 상인들을 통해 에이미가 쥐를 잡아야 한다며 꽤 많은 양의 비소를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경찰. 게다가 몇몇 사망자들의 유언장을 에이미가 위조했던 것이 밝혀지며 그녀는 1916년 5월 8일에 체포됐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17년 6월 18일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핀에 중독돼 정신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다며 항소했고 결국 1919년에 2급 살인으로 유죄를 판결받으며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1962년 4월 23일에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에이미 수녀님이라고 불리며 천사의 가면을 쓰고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던 그녀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선 중범죄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에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강화된 DNA 수집 법률이 필요했고 그렇게 2010년에 KT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뉴멕시코에서 살해된 KT 세피치라는 여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2003년 8월 31일 뉴멕시코 인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사격 연습을 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격을 위해 이곳에 방문한 그들은 쓰레기장 안쪽에서 사망해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생각보다 훼손이 심한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몸에 남은 성폭행과 교살의 흔적, 그리고 불에 그을린 전신. 인근에선 신원을 확인할 만한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선명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이 범인이 차를 몰고 왔음을 말해주었죠. 시신이 발견된 위치까지 이어져 있던 타이어 자국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서 살해한 뒤 이곳에 유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고 곧바로 달아났기에 범인은 도중에 불이 꺼져 얼굴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이 그날 실종 신고 들어온 KT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8월 30일 저녁, KT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뉴멕시코 대학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KT를 축하하기 위해 그녀의 남자친구 조를 비롯해 여러 친구들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죠. 2차가 끝났을 무렵 그들은 한 친구의 집으로 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가 다른 여자와 키스를 했다는 대화를 듣게 된 KT. 화가 난 그녀는 자신을 붙잡는 조의 손길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황한 조와 친구는 KT를 달래기 위해 밖으로 따라 나갔지만 그 사이 그녀는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그녀의 차를 보며 집까지 KT가 걸어갔다고 생각한 조. 조와 친구는 인근에 있는 그녀의 집에 가보았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내부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친구의 집에 갔을 거라 생각한 조와 친구는 결국 파티를 벌였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어디에서도 KT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KT가 친구의 집을 떠났을 때 전화기를 놔두고 갔기에 연락할 방법 역시 없었죠. 결국 조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그날 그렇게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몇 시간 후 그녀는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KT의 몸에선 범인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에 우선 경찰은 그날 파티를 벌였던 그녀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DNA 샘플을 경찰에게 제공했지만 유독 한 사람,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KT의 남자친구였던 조였죠. 경찰은 조를 의심했지만 그의 DNA 샘플을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KT의 친구로부터 사건 전날 그녀가 자신의 침대에서 조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증언을 듣게 된 경찰. 그들은 그렇게 KT의 침대에서 조의 DNA 샘플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으로 사건이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DNA와 조의 DNA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조는 자신이 KT와 항상 함께했고 관계를 맺기도 했기에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워 DNA 샘플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허탕을 치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시간이 흘러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KT의 부모님은 딸을 죽인 범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면 또 다른 범죄 역시 저질렀을 거라 생각하며 중범죄자의 DNA 샘플을 국가가 보관하도록 하는 KT법을 추진했죠. 어떤 이들은 사생활, 시민권 침해라 주장하며 법안을 반대했지만 결국 이 법안은 2010년 5월 18일 357대 32로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수감돼 있던 중범죄자의 DNA 샘플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고 그렇게 KT를 살해했던 범인 가브리엘 아빌라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강도 및 가중폭행으로 인해 2004년부터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KT법이 있었다면 그는 더 빨리 체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브리엘이 몰았던 트럭의 바퀴 자국이 현장에 남아있던 것과 일치했고 트럭 내부에선 KT의 반지가 발견됐습니다. DNA를 비롯해 여러 증거가 나오자 결국 가브리엘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건 당일 트럭을 몰던 그는 갑자기 자신의 차 창문으로 몸을 들이민 술에 취한 KT를 보았고 욕망에 못 이겨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를 살해한 뒤 인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유기하고 도망쳤던 가브리엘. 결국 그는 69년에 징역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28개 주에서 KT법과 그에 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쁜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자신의 죗값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혹여 그들이 현세에서 죗값을 피한다고 해도 지옥에선 그러지 못할 것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0년 7월 14일 영국 갈라쉴즈 스토우에 사는 은퇴한 우체국장 데이비드는 그날 앞마당에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파란색 트랜식 밴이 길 건너편에 멈춰서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차였기에 유심히 관찰했던 데이비드. 잠시 후 6살 된 이웃집 소녀 앤디가 집을 나왔고 그와 동시에 밴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남성은 차의 앞 유리를 닦다가 앤디가 밴을 지나쳐 가려 할 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를 주시하고 있던 데이비드는 혹시 몰라 몸을 굽혀 차 밑으로 바라봤는데 앤디의 발이 갑자기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들어 올려져 차에 태워졌던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장면. 그와 동시에 낯선 남성은 운전석으로 빠르게 뛰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납치가 분명하다고 생각한 데이비드는 차의 등록번호를 확인했고 곧바로 이웃집으로 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6대의 경찰차가 출동했고 데이비드의 설명을 무전으로 전해들은 경찰은 마침 자신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밴이 그 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저지에 멈춰섰던 밴. 경찰은 운전대에 앉아있던 남성에게 내리라고 지시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들도 곧 현장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앤디의 아버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밴의 후미를 열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안을 살펴보던 아버지는 꾸물거리는 침낭을 보았고 그 안에서 속박된 앤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밴을 몰았던 남성에게 다가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는 예전부터 어린 소녀들을 좋아했다라며 자신이 범인임을 밝혔죠. 남성의 이름은 로버트 블랙. 그는 영국에서 1981년부터 1986년 사이 4명의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47년 4월 21일 영국 그레인지 버스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로버트. 어머니는 그를 원하지 않았기에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로버트를 입양 보냈습니다. 로버트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고 매우 공격적이었기에 친구가 거의 없는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냥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학교 물건들을 파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친구들을 괴롭혔던 로버트. 씻는 것을 싫어했던 그를 반 친구들은 냄새나는 로버트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양부모는 그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양부모가 돌아가셨고 그는 위탁가정으로 가게 됐는데 그는 거기서 자신보다 어린 소녀를 성추행하며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 보내진 곳에서도 소녀들만 보면 성추행을 저질렀던 그는 결국 남성 전용 시설인 레드하우스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로버트는 3년 동안 남성 직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으로 1963년에 레드하우스를 나와
그린옥에 있는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 정육점 배달원으로 취직했던 로버트. 그 해 여름 저녁에 로버트는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7살의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새끼 고양이를 보여준다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장소로 유인했고 성추행을 한 뒤 달아났죠. 다음날 그는 체포됐지만 나이가 어렸고 정신과 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에 훈계만 받았을 뿐 금방 풀려났다고 합니다. 1966년에 그는 하숙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집주인의 딸을 성추행하다 쫓겨났고 킨로치 레벤으로 이사해 6살짜리 딸을 둔 부부의 집에 하숙했습니다. 거기서도 로버트는 똑같은 짓을 저질러 부부의 신고로 체포되며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로버트가 가진 최초의 성범죄 전과였습니다. 이때 그는 다시는 수감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그의 맹세는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증거를 없애 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증거를 없애는 것, 그것은 살인이었죠. 1972년에 스탠포드 힐에 있는 술집에서 다트 선수로 유명해진 그는 거기서 만나 친해진 부부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했습니다. 1976년에 로버트는 흰색 피아트 밴을 사며 영국 전역의 광고 포스터와 광고판 배달을 하는 운전기사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는 결혼한 동료들이 싫어하는 장거리 배달을 기꺼이 맡았기에 직장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지리를 익혀 소녀들을 납치할 장소와 시신 처리할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었죠. 혹여 목격될 것에 대비해 턱수염을 기르거나 면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거나 10여 개가 넘는 안경을 준비하기도 했던 로버트. 모든 준비가 끝난 그는 1981년 8월 12일에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오후 1시 40분에 발렌데리에서 친구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라진 제니퍼. 몇 시간 후 그녀의 자전거는 집에서 1.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여 있는 채 발견됐고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며 제니퍼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그녀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일이 지나고 나서야 집에서 26km 떨어진 주택가의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병리학자는 제니퍼의 몸과 속옷에서 성적 학대의 징후를 발견했고 부검 결과 교사라는 과정에서 익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차고 있던 시계는 5시 40분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 뒤인 1982년 7월 30일 콜드스트림에서 테니스를 치고 집으로 걸어가다 사라졌던 수잔. 수상한 흰색 밴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300명의 경찰관이 동원돼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2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집에서 425km 떨어진 유록스터의 도로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원인은 부패로 단정할 수 없었으나 재갈이 물려있고 속옷이 벗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성폭행 당했음을 암시했죠. 다시 또 1년 뒤인 1983년 7월 8일 에든버러 교외에 있는 포토벨로에서 집 밖에서 놀다 사라진 캐롤라인. 당시 뿔테 안경을 쓴 남성이 캐롤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색이 이뤄졌지만 10일 뒤 그녀는 집에서 500km 떨어진 트와이 크로스의 고속도로 근처 도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지만 속옷의 부재로 경찰은 범인이 성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죠. 당시 캐롤라인의 사건은 전국에 보도됐고 그녀의 아버지는 목격자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몇 번이고 증명됐습니다. 만약 이 범인이 가까운 미래에 잡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롤라인과 수잔을 납치했던 범인이 동일 인물이며 운전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달랐지만 두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고 운전기사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녀들이 납치된 요일은 모두 금요일인 것으로 보아 범인은 배달이나 생산 일정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생각이었죠.
경찰은 용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홈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동일 종류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는 1982년 기준으로 10년 전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가 있는 이들까지만 포함돼 있었기에 1966년에 저지른 전과 기록밖에 없었던 진범인 로버트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게 3명을 살해하며 자신의 욕망을 풀고 있던 로버트는 1986년 3월 26일에 네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녁 8시 무렵에 웨스트 요크셔 브론즈윅 플레이스에 있는 빵가게에 들러 빵을 산 뒤 가게를 떠났던 세라. 그런 그녀를 따라 가게를 나갔던 대머리 남자를 가게 주인은 기억합니다. 그 대머리 남자는 로버트였죠. 로버트는 세라를 납치한 뒤 살해했고 114km 떨어진 노팅엄에 있는 트렌트 강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병리학자는 끔찍했다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떠한 말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로버트의 흰색 밴을 보았다는 목격자들로 인해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지역과 유기장소 인근의 모든 주요소를 조사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예상대로 범인이 운송업을 하고 있다면 주요소는 무조건 들러야 했으니깐요. 1986년 4월 21일에 스코틀랜드 범죄정보 부서의 책임자는 정상회담을 통해 범인 수색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범인을 잡으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FBI에게 범인의 심리학 프로파일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죠. 당시 FBI가 보내온 프로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거주지와 도보 거리에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것은 소아 성애자로 노출될 염려보다 어린아이에 대한 욕구가 더 큰 남성의 절박한 행동을 의미한다. 범인은 어린 피해자를 감시하고 찾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기에 피해자의 호의를 구매하는 동안 느긋하고 편안했을 것이다. 범인은 전형적인 외톨이로 30에서 40대 사이의 백인 남성이며 용모가 단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2년 미만의 정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혼자 살거나 혹은 중하층 이하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범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로버트는 1988년 4월 23일에 한 소녀를 납치하려다 실패해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로 그의 용모와 체격도 들켰기에 혹시 몰라 차를 바꾸기도 했던 로버트. 하지만 1990년 7월 14일에 그는 한 소녀를 납치하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된 데이비드의 신고로 체포됐죠. 체포된 그는 납치 사실을 인정하며 순순히 경찰의 신문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법정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앞선 살인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가 방문해 그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만약 로버트가 빠르게 잡히지 않았다면 앤디는 질식사했을 것이고 그것은 앞선 사건들과 동일한 범인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형사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로버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차와 집에서 나온 여러 증거는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앞선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대에 그가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주요소 영수증과 운반 장부로 인해 그는 결국 살인죄로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에게 납치 3건, 살인 3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맨 처음 발생했던 제니퍼의 사건에 대해선 후에 추가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총 4개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 로버트. 당시 수사관들이 모았던 증거 서류는 총 22톤에 달했고 조사 비용은 모두 12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9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혐의를 받긴 했지만 정확히 결론 내려진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총 4건이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없앨 수 있지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는 없애기 힘들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그는 2016년 1월 12일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